조선 후기 상골의 박씨 집안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장작 타는 소리만 들어도 따뜻함이 감돌았지만 이날은 기척 하나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집안의 가장 박만수의 숨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식은 한약 냄새와 습기 어린 장작 냄새가 뒤섞여 오래된 슬픔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등잔불만이 마지막을 알고 있는 듯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형 박진호는 아버지 발치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방 한쪽에 놓인 작은 보자기 쪽으로 향했고 손끝은 알 수 없는 조급함으로 무릎 위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보자기 속 뭐가 들었을까? 금일까? 아니면 슬픔은 애써 짓는 표정에만 머물러 있었고 진짜 마음은 재산이 어떻게 나뉠지에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막내 아들 박유는 아버지의 곁에 바짝 다가앉아 차가워지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미세하게 흔들리는 숨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잽싸게 베개를 받쳐주었고 그의 눈빛은 떨리면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놓지 않으려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박만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고 결국 막내를 찾아 닿았습니다. 유나 가까이 오너라.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해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막내는 숨을 삼키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박만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방 한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작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막내 역시 순간 숨을 멈췄지만 그 이유는 형과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무슨 뜻을 남기려는지 걱정과 애틋함으로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금괴도 보석도 아닌 세월의 얼룩과 녹이 묻은 낡은 호미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형의 표정은 단숨에 굳어졌고 이내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슬픔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막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손으로 호미를 감싸들었습니다. 쇠는 차가웠고 거칠었지만 손끝에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박만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듯 막내의 손등에 손을 올리고 미약하게 말했다. 유나, 이 호미는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은 끝맺지 못한 채 허공 속으로 흐려졌고 그의 손끝은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등잔불이 기울어지듯 흔들렸고 방 안은 깊고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형은 여전히 보자기 속을 확인하듯 들여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막내는 호미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마지막 순간 이 낡은 호미를 자신에게 남겼는지 그 뜻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은 씨앗처럼 박혀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낡고 보잘것없는 호미 하나가 앞으로 박씨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박씨 집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기운이 떠돌았습니다.
마루에는 상복의 흰빛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향 냄새는 방 안구석에 고여 남겨진 듯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형 박진호의 마음속에는 애도보다 다른 감정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장례를 치른 그날부터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궤장 밑을 들여다보고 장롱 사이를 훑으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재산을 찾고 싶은 욕심이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반면 막내 박유는 아버지가 남긴 호미를 들고 마당을 정리하고 쓰러진 울타리를 세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낡은 호미는 금처럼 빛나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서 묵묵히 흙을 갈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따뜻한 인상으로 남았고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막내가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저 성실함이 참 기특합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형의 귀에 닿을 때는 무겁게 꽂혔습니다. 형은 불편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형이 마침내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희미한 금빛이 안에서 스며 나왔습니다. 형은 순간 숨을 삼키며 금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라움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고 오래 묵힌 욕심이 불씨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마침 방문이 열리며 막내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저녁 드셔야 합니다. 순간 형은 금을 품속에 감추며 흘겨보았습니다. 형의 말투에는 차갑고 날선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히 들락거리지 마라. 내 할 일이나 해라. 막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서운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금을 향한 욕심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형은 금괴를 품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져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도 몇 번이나 벌떡 일어나 보자기 속 금괴를 확인했습니다. 금은 빛났지만 형의 마음은 그 빛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막내는 호미를 닦아 조용히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 낡은 호미를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정말로 무엇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까? 형은 금괴를 끌어안고 불안 속에 잠들었고 막내는 호미를 곁에 두고 잔잔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같은 슬픔을 공유하던 두 형제의 마음은 이제 서로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비는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리고 구름은 눅진하게 내려앉아 마을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농가 밭은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고 곳곳에서 작은 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장정들과 모여 들판을 바라보며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러다 큰 물 드는 것 아닙니까? 두기 오래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불길한 느낌은 더 크게 자라나는 듯 했습니다. 막내 박유는 그 말들에 유독 귀가 기울였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기대 세워둔 호미를 바라보다가 결국 소매를 걷어붙이고 두구로 향했습니다. 두개 가까워졌을 때 그는 발밑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젖은 흙이 무겁게 달라붙어 발을 쉽게 떼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무너질 조짐은 아니었지만 흙의 결은 분명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유는 두개 표면을 손끝으로 살피며 무릎을 굽혔습니다. 흙은 지나치게 축축했고 손에 쥐자마자 흐물거리며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호미로 두개 바닥 부분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가 땅속에서 실처럼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못 갑니다. 막내의 독백은 빗소리에 묻혀 흐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유는 형에게 상황을 알리고자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둑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이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큰 물이 들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형 박진호는 재산을 숨길 새로운 장소를 찾느라 바닥을 뒤지고 있었고 막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비 오는 날이면 다 그러는 법이다. 그 말투에는 짜증과 기분 나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지 굳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비는 더 굵어졌고 둑 아래의 물 흐름은 더 빨라졌습니다. 박유는 다시 호미를 들고 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위태로웠습니다. 물이 차오른 자리는 넓어졌고 흙은 더 깊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둑은 아무 말 없이 버텨내고 있었지만 언제라도 무너져 내려 마을을 삼킬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유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둑의 약한 부분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그의 말은 바람과 빗 속에서 사라졌지만 위기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지금 모두가 모른 척하는 위기 속으로 조용히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하늘은 쉬지 않고 비를 쏟아냈습니다. 비는 처음엔 조용히 내리는 듯 했지만 새벽이 깊어질수록 굵어지고 거세졌습니다. 지붕 위를 내리치는 소리는 점점 더 무겁고 빠르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에서 깬 뒤 서둘러 집 안으로 스며드는 물을 막기에 바빴습니다. 아이 울음과 다급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뒤섞였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위태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보다 더 불길한 소리가 멀리 둑 쪽에서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땅을 울리는 낮고 길게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낡은 둑이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막내 박윤만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박윤은 호미를 움켜쥔 채 폭우 속에서 둑으로 달렸습니다. 의복은 순식간에 젖어 무거워졌고 발밑에 흙은 계속 미끄러져 걸음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둑에 다다른 순간 그의 눈은 상황을 한 번에 파악했습니다. 흙벽은 이미 지나치게 부풀어 있었고 곳곳에서 가느다란 물줄기가 실처럼 새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점점 무너져 내려 지늘기 아래로 떨어지며 물과 섞여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의 가슴 속 두려움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박유는 곧장 둑의 가장 약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발을 내딛는 자리마다 지늘기
크게 꺼졌습니다. 마치 땅 자체가 그의 발을 붙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호미를 깊게 내리꽂았습니다. 흙은 거의 저항 없이 쉽게 갈라졌습니다. 속까지 이미 물에 젖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호미 끝에서 느껴지는 촉감만으로도 버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박유는 호미를 더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쾅! 둑 안쪽에서 무겁고 둔탁한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진흙이 우수수 무너지고 그 사이에서 더 굵은 물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윤이 몸을 숙였습니다. 물은 그의 얼굴과 어깨를 세차게 덮치며 튕겨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형에게 도움을 청하자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접었습니다. 형은 지금 금괴를 옮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지금 말을 하러 가봐야 듣고 움직여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박유는 다시 호미를 쥐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벗겨진 듯 아렸지만 그는 아픔을 무시하고 다시 흙을 팠습니다. 둑의 흔들림은 더 빠르게, 더 거칠게 변했습니다. 땅이 이대로 무너질지 아니면 조금 더 버틸지 단 몇 분 사이에 결정될 상황이었습니다. 박유는 숨을 몰아쉬며 물기를 조금이라도 옆으로 틀기 위해 흙을 미친 듯이 파냈습니다. 제발 버텨주십시오. 그가 속삭인 기도는 폭우 속에서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손끝은 마을을 위해 단 한 치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둑은 지금 박윤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둑이 흔들리던 그 새벽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물을 쏟아냈고 천둥 소리는 산자락을 흔들 듯 크게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폭우에 겁을 먹고 집 안으로 드는 물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발에 치이는 대야, 어수선한 발걸음, 집집마다 불안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형 박진호는 이 혼란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도 둑도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금괴였습니다. 형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젖은 손으로 품속의 보자기를 꺼내고 안에 든 금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빛은 등잔불 아래서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형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금을 더 안전하게 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 물이 차오르면 내 금까지 모두 잠길 수 있어. 형은 중얼거리며 금괴를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막내 박윤이 둑이 위험하다는 말을 전하려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형을 찾았습니다. 형님, 둑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물이 계속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같이 가셔서 둑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형은 금괴를 감추며 막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다 그러는 법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야단법석이냐? 막내는 입술을 깨물고 잠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막내가 문을 나서는 순간 형은 보자기를 다시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 금만 지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결국 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괴를 챙겨 비탈길 위에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자기를 품고 집을 빠져나간 형은 폭우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흙은 이미 물러져 있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형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금괴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 무게만큼이나 탐욕도 그를 붙잡았습니다. 비탈길 중턱에 도달했을 때 형의 발이 큰 물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금괴가 든 보자기가 형의 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보자기는 물살에 휩쓸려 비탈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안 돼. 형은 눈이 뒤집힌 채 보자기를 잡으려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진흙은 그의 발을 잡아 넘어뜨렸고 보자기에서 빠진 몇 개의 금괴는 더 빠르게 흘러내려갔습니다. 형의 손끝은 겨우 흙탕물만 움켜쥐었습니다. 금괴는 결국 진흙 속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은 비탈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는 그의 얼굴에 쉴 새 없이 떨어졌고 바람은 젖은 옷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말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금이네 금이. 금괴는 몇 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도 함께 잃어버렸음을 느꼈습니다. 아직 괜찮아 남아있는 금괴가 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폭우는 형의 절망을 가릴 틈 없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새벽이 되어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물을 쏟아냈고 산자락에는 흙물이 길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공기에는 물비린내와 흙 냄새가 진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문틈으로 스며드는 물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 울음과 다급한 어른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뒤섞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너머에서 울리는 두 개의 으스러지는 음성은 오직 박윤만이 정확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윤은 호미를 움켜쥐고 다시 두구로 달렸습니다. 비는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고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두개 가까워질수록 소리와 진동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둑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흙벽은 물을 머금어 부풀었고 벽면 곳곳에서 가는 물줄기가 실처럼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표면은 얇아져 손가락만 대도 부서질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박유는 숨을 고르고 둑 아래로 몸을 낮췄습니다. 그가 호미로 흙을 건드리는 순간 흙덩이는 저항 없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대로면 금방 무너진다. 그의 목소리는 비에 묻혀 금세 사라졌습니다. 물길을 옆으로 틀지 않으면 이곳은 단숨에 터질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박유는 호미를 깊게 찔렀습니다. 흡수된 흙은 이미 힘을 잃었고 호미 끝은 마치 물을 가르는 듯 쉽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시 한번 호미를 내리쳤습니다. 첫 번째 굵은 파열음이 둑 안쪽에서 울렸습니다. 그 진동은 땅을 통해 그의 발까지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박유는 순간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둑의 한 조각이 깨지듯 떨어졌고 안쪽에서 커다란 물줄기 하나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물은 그의 어깨와 얼굴을 내려치며 미친 듯이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흙이 무너져 내리며 물살이 더 강해지자 박윤의 다리는 진흙에 절반쯤 잠겼습니다. 한번 흔들리면 그대로 휩쓸려 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오로지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흙이 약한 방향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파내고 또 파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호미는 그의 손끝에서 물살의 결을 읽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그때 뒤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비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공기 흐름은 느껴졌습니다. 유나, 거기 있었느냐? 첫 번째로 도착한 마을 장정이 박윤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뒤로 젊은이 두셋이 더 뛰어왔습니다. 모두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윤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혼자 맡고 있었던 겁니까? 박윤은 대답 대신 호미로 옆에 흙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길 더 파면 물이 옆으로 틀립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상황은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장정들이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흙을 뜨고 누군가는 돌을 가져오고 또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꺾어와 틈새를 막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움직일수록 흙과 물의 경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물이 크게 굽이치며 옆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됐다. 물길이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이 빗속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둑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더 이상 한순간에 무너질 기세는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첫 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윤은 물러나며 진흙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친 숨이 거칠게 올라왔지만 호미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비에 젖어 무겁고 손바닥은 이미 찢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둑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물길은 조금 틀렸지만 폭우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흙벽은 쉼없이 흔들렸고 땅속에서는 낮은 울림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박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그의 곁에 서 있었고 각자 손에 흙을 뜨고 돌을 옮기며 둑을 지탱할 작은 힘들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들의 얼굴을 스치고 손끝을 얼게 만들었지만 그 누구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둑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윤은 호미를 움켜쥔 채 물의 흐름이 바뀌는 지점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물이 도는 방향, 흙이 무너지는 결, 힘이 밀리는 방향이 그의 눈에는 정확히 보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길 조금 더 파야 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장정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삽으로 땅을 떠내고 누군가는 돌과 흙을 가져와 옆을 메우며 물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쳤습니다. 비에 젖은 흙은 자꾸 미끄러져 내렸지만 사람들의 손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안정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 둑의 강한 울림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까와 같지 않았습니다.
물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저 옆으로 한 줌 정도 밀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곧 큰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줄기가 크게 휘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숨을 멈추듯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물이 옆으로 갑니다. 사람들의 외침은 폭우 속에서도 힘있게 울렸습니다. 둑을 정면으로 치던 물살이 옆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새로 열린 길을 따라 쏟아져 나가며 둑의 압력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박유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온몸이 지늘게 젖어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작은 안도와 확신이 담겼습니다. 그는 진흙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호미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고 그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서는 여전히 힘이 느껴졌습니다. 장정들이 박윤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막내 덕분입니다. 혼자 왔으면 절대 못 막았을 겁니다. 내 손이 아니었으면 마을이 이미 끝났을 겁니다. 박유는 그 말들에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비가 계속 오면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둑은 간신히 버티며 물살을 옆길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을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희망이 폭우 속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둑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낡은 호미를 든 한 청년 박윤이 서 있었습니다. 둑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든 덕분에 물길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폭우에 떠밀리던 위기는 간신히 숨을 돌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비탈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형 박진호는 빗길을 올라가며 남은 금괴가 든 보자기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흙은 이미 물러져 있었고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형은 물에 젖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자꾸만 가슴 안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만 벗어나면이 남은 금만 지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의 마음에는 둑도 마을도 동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금괴 하나만이 그를 이 폭우 속으로 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비탈길은 형의 마음을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발을 잘못 디딘 순간 발밑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형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은 금괴가 든 보자기가 품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보자기는 한번 튀어 올랐다가 미끄러운 흙 위를 빠르게 굴러 내려갔습니다. 형은 비명을 지르고 손을 뻗어 보자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진흙은 그의 무릎과 발목을 잡아 몸을 그대로 끌어당겼습니다. 보자기는 빗물과 흙탕물에 실려 더 빠르게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산비탈은 이미 작은 강처럼 흐르고 있었고 그 물살 속으로 보자기는 그대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형은 미친 듯이 기어 내려갔습니다. 손바닥은 흙과 돌에 긁혀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금괴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계속 미끄러졌고 형의 손끝은 흙탕물을 움켜쥐기만 했습니다. 보자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은 비탈 한가운데에 그저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그의 얼굴을 세차게 때렸고 치켜뜬 눈에 흙물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는 손으로 땅을 마구 내려쳤습니다. 금이네 금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인지 절망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폭우는 그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흙탕물은 그의 다리를 감싸며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은 진흙에 젖어 무거워진 몸을 일으켰습니다. 금괴를 찾을 생각은 여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비와 어둠, 산비탈의 경사, 그 어느 것도 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보자기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게 바라보며 허탈한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금괴는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괴와 함께 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폭우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형은 천천히 힘겹게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형의 등 너머로둑에서 울리는 사람들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물을 돌렸습니다. 살았습니다. 형은 멈춰섰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눈앞에 있던 금을 지키느라 도망치던 자신과 호미 하나로 마을을 지킨 동생 그 차이가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얼굴을 가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폭우는 형의 절망을 가리듯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이틀 만에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흐렸지만 그 속에는 오래 버티고 남겨진 묘한 고요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둑은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흙은 아직 젖어 있었고 물길은 새롭게 열린 틈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위험했던 밤을 떠올리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중심에서는 진흙투성이가 된 막내 박윤이 아직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채 호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윤의 어깨를 붙잡으며 덕분입니다.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말들을 쏟아냈지만 박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비가 오면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겸손이 아니라 진짜 걱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낡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노승 한 명이 있었습니다. 푸른빛이 바랜 회색 옷이가 아침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발걸음이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자연스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스님께서 이 비에 내려오셨습니까? 둑이 위험했지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둑과 박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탐색도 판단도 아닌 그저 길게 쌓인 연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승은 박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윤은 갑작스레 다가온 스님을 보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노승은 박윤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빗물과 흙에 젖어 이미 여러 곳이 벗겨져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 손은 둑을 살리고
사람들을 지탱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노승이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손으로 막았습니까? 박유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박윤이 쥔 호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호미입니다. 쇠는 닳았고 나무는 오래되어 갈라졌습니다. 허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박유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그의 마음속 무엇인가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금은 혼자만 지키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호미는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살립니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까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유는 스님의 말을 오래 담아두듯 천천히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합장한 뒤 멀리 산에 묻혀있던 구름을 한번 보았습니다. 사람의 손이 흐름을 바꾸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박윤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미 실수와 후회의 늪에 빠져 돌아오던 형 박진호에게도 크게 스며드는 울림이었습니다. 노승은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비연한 하늘 아래서 마치 안개처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박윤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조금씩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미는 많은 것을 품고 있다. 그 말은 이제 그저 유언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눈앞에 드러난 하나의 진실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젖은 흙에서는 진한 냄새가 올라왔고 쓰러진 나뭇가지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에는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둑은 조금씩 안정되었고 물길은 새로 열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둑을 두드리던 무서운 울림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박유는 여전히 호미를 들고 흙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움직였습니다. 눈빛에는 무너짐이 아닌 어떤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형 박진호는 마을로 내려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흙탕물에 젖고 얼굴에는 피곤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잃어버린 금괴는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금만 있었으면 이런 꼴은 되지 않았을 텐데 그의 중얼거림에는 후회와 미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어딘가에서 작게 틀어지는 감정도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둑이 무너질 뻔한 상황이었다는 사실, 동생이 폭우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은 금을 찾아 산빛 아래서 허우적거렸다는 사실, 그 생각들이 형의 가슴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윤을 둘러싸고 말을 건넸을 때 형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 손 아니었으면 둑은 터졌습니다. 박윤이 없었다면 마을은 끝났지요. 그 말마다 형의 얼굴은 조금씩 굳어져 갔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은 생명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금을 지키려 했다니. 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박유는 한참 일을 돕다가 형이 멀찍이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형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윤의 목소리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온화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그러나 형의 마음속에서는 그 온화함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박진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표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박유는 형의 손등을 힐끔 보았습니다. 긁힌 자국과 멍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내 형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상처를 조금이라도 닦으십시오. 형은 그 천을 받아들고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그에게는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윤이 다시 두구로 향하자 형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옷, 찢어진 손바닥, 그러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일하는 모습이 형의 마음을 더 깊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 호미를 동생에게 주셨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흐릿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폭우는 멈췄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작은 폭풍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멎은 다음 날 마을에는 오랜만에 햇빛이 들었습니다. 흐릿한 하늘 틈새로 내려오는 햇살은 젖은 땅과 쓰러진 가지 위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폭우를 버티느라 지친 마을에는 잠시지만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둣가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길은 안정되어 있었고 흙벽은 장정들이 메꾼 부분 덕분에 어제보다 훨씬 단단하게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박윤이 서 있었습니다. 호미를 손에 든 채 마지막으로 흙의 틈을 살피며 눌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으로는 마을 노인들과 장정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윤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내 손이 아니었으면 마을이 끝났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박윤은 그 말들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손한 소리 말아라. 내가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느냐. 그 말이 다시 반복될 때마다 박윤은 얼굴을 더 깊게 숙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형 박진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생을 두 손 모아 칭찬하는 모습, 동생의 손에 묻은 흙과 상처를 보는 눈빛, 그 모든 것이 형의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형은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금괴를 잡으려다 긁힌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는 금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사실은 폭우보다 더 무겁게 그의 마음속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마을의 이장이 박윤을 사람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박윤아, 자네 없었다면 이 마을은 무너졌을 것이네. 어른들도 모두 내 덕을 알고 있다네. 이장의 말은 다른 누구보다 묵직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박윤은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부정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말로만 들렸습니다. 형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부끄러움, 질투, 미안함, 후회,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동생의 모습을 오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호미를 동생에게 주셨는지 이제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깨달음은 형에게 위로가 아니라 더 깊은 쓰라림으로 남았습니다. 해가 더 떠오르자 사람들의 모임은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장정들은 둑을 다시 확인하러 떠났고 노인들도 각자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스스로 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마을의 평온과 동생을 향한 칭찬들이 이어지는 동안 형의 그림자는 그 햇빛 아래서 더욱 길고 더욱 어둡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하루가 지나자 마을은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지붕이 말라갔고 둑도 장정들의 손으로 더욱 단단히 다져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도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 형 박진호만은 여전히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생을 칭찬할 때마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꾸짖음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잃어버린 금괴가 떠오르고 동시에 둑 앞에서 흙에 젖어 쓰러질 듯 서 있던 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은 침을 삼키고 결국 조용히 동생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박윤이 낡은 호미를 닦고 있었습니다. 호미는 세월을 머금은 듯 빛발에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은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박윤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눈빛은 어디에고 닿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는 금괴를 잃은 절망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박윤은 조용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인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려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금을 쫓았다. 동생 너는 사람을 지켰어. 아버지가 왜 너에게 호미를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박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금이 아니라 뜻이었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박윤은 호미의 나무 손잡이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손잡이 아래쪽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딱 조용한 소리가 났습니다. 형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손잡이 안쪽이 얇게 갈라지며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천천히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형과 박윤은 동시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박윤은 두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작고 낡은 종이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금은 눈을 흐리게 한다. 호미는 눈을 뜨게 한다. 이 집을 지키는 자는 금이 아니라 흙을 아는 자다. 그 아래에는 짧지만 분명한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막내 윤에게 전한다. 형은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를 아신 것입니다. 박유는 형의 어깨에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형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두 형제는 오래도록 마주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둑에서 흘러오는 물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마지막으로 호미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호미는 너에게 있어야 한다. 박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뜻은 우리 둘의 것입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욕심도 후회도 두려움도 그 순간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과 동생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의 의미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금괴는 사라졌지만 아버지가 숨겨둔 글 한 장이 두 형제를 다시 한자리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호미는 그제야 말없이 모든 것을 밝히고 있었고 박씨 집안은 비로소 다시 한 가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